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마존 EKS 네트워킹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AWS 솔루션 아키텍트 최용호입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은 빌더스 온라인에서 빌더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페셜 세션으로 그 컨테이너 특별 과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EKS 네트워킹 그리고 이 스페셜인 만큼 좀 딥다이브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업무는 내려놓으시고 딱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부분. 저희가 이제 아마존 EKS에 대한 네트워킹을 알아보려면 이 VPC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VPC 네트워킹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VPC 네트워크 위에서 아마존 EKS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안에서 실행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외부에 노출되려면 이 서비스와 인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드리고 다음으로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운영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심화 내용에 속해서 어,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드를 실행하실 때 만약에 IP 주소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나 뭐 사내 정책상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파드 간의 네트워크 접근 제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NS 성능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C 네트워킹입니다. 여러분들 퍼블릭 IP와 프라이빗 IP, 이 사설 IP에 대한 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하실 겁니다. 웹 서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뒷단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될 텐데 보통 이 웹에 해당되는 부분은 외부의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이 웹서버 뒷단에 있는 와스,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서버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에 있는 어떤 저장소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통신이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직접 접근하면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된 그런 프라이빗한 그 네트워크 영역에다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 VPC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VPC에서 어느 정도의 IP 대역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VPC를 어떻게 서브넷을 구성해서 만들지 저희가 서브넷을 설계하는 것을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원하는 수준의 가용성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개의 영역에 어플리케이션을 비법하면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세 개의 영역에 복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리전에도 복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따라 가용성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원하는 수준의 가용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VPC의 사용 용도나 사용 주체에 따라서도 이 VPC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분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VPC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사이더, CIDI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VPC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용하실 때 보면은 이 IP 주소 앞 뒤에 이렇게 슬래시 16이라는 이런 표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이더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IP 주소를 그 서브넷을 나눌 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 기준으로 나눴었습니다. 그 클래스는 딱 정해져 있는 IP 범위가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에 만약에 새로운 팀이 추가됐는데 이 팀의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팀을 위한 새로운 서브넷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을 때 클래스 단위로 하게 되면은 필요 이상의 많은 IP를 할당하겠죠. 그럼 이제 IP에 대한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사이더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
AWS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요 16이라는 숫자는 비트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IP 주소를 구분해 보면 이게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앞에 이 지금 111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해요. 여기에서 16의 의미는 앞에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비트 수가 어느 정도냐. 여기 앞에 16비트만큼은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고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IP가 할당되는 대역은 뒤에 있는 이 호스트 네트워크 영역, 호스트 어드레스 영역, 네, 이 영역에 있는 IP를 사용하게 되는데 16일 경우에는 지금 이 호스트 어드레스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16비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2의 16승만큼 개수의 IP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보면은 거의 6만 5천 개가 넘는 호스트를 실행하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VPC에서는 이렇게 16비트부터 28비트까지 VPC를 그 IP 레인지를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사이더에 대한 개념은 뒤에 이제 그 EKS의 네트워킹 개념에서도 자주 등장하니까 잘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넷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VPC, 여기 VPC를 생성하실 때 IP를 172.31.대역으로 16비트로 구성을 했어요. 이제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 VPC의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가 지금 한 6만 5천 개 이상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서브넷을 생성하게 되는데 각각의 서브넷들도 이 IP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브넷에 이 IP 주소를 줄 때는 당연히 VPC IP 범위 내에 속하는 그 IP 레인지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사이더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는 24비트를 지정을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32비트 빼기 24비트니까 8비트가 나오죠. 그럼 2의 8승이면 이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개수는 256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브넷을 나누게 되면 각각의 서브넷이 256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4개를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더 이 VPC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개수만큼 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서버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인스턴스를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가용 영역, 이 availability zone이라는 곳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서버를 한 대만 구성하고 하나의 availability zone에만 위치를 시켰다면, 여기에만 위치를 시켰다면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희 서비스는 불능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인스턴스를 2대로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위치를 시키면 한쪽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용영이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가용영. 저희가 이제 리전 정보를 보면은 AP 노스이스트 2에 뭐 A, B, C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이게 하나의 가용영입니다. 이 가용영역 간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지역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엔 영향을 주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럼 이 서브넷을 구성하실 때 서브넷에도 유형이 있는데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서브넷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 로드 밸런서나 아까 봤던 웹 서버 같이 이렇게 인터넷과 통신이 필요한 항목들은 이런 서비스들은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데스티네이션이 10.1.0.0 요거는 VPC IP의 대역입니다. 이 VPC IP 대역으로 목적지가 지정이 된 경우 만약에 이 서버에서 패킷을 보내는데 목적지가 요 VPC IP 범위 내에 있는 특정 서버한테 보낸다 라고 하면은 타깃이 로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패킷이 통신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데스티네이션이 이쪽 서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서드파티 솔루션의 엔드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엔드포인트가 데스티네이션이 이 IP 대역이 아니겠죠. 다른 IP 대역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라 라는 설정이 이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여기에 위치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라 라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퍼블릭 서브넷이고요. 반대로 프라이빗 서브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넷을 만드는데 이 서브넷을 만들 때 라우팅 테이블에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 같은 IP 대역이면 로컬로 가고 여기에 이제 그 외의 패킷은 이건 옵셔널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DB처럼 아예 바깥이랑 통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트 게이트도 없어도 됩니다. 그때는 내부에서만 통신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OS 패치나 뭐 그 다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나트 게이트웨이를 만드셔서 이 EC2 인스턴스가 다이렉트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트 게이트를 통해서 이 나트 게이트가 갖고 있는 퍼블릭 IP를 가지고 외부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드리면 SNAT라고 해서 소스 나트를 시켜요. 그 출발지의 IP 주소를 바꿔버리는 거죠. 나트 게이트에. 그리고 그 정보는 나트 게이트의 이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리스폰스를 받으면 나트 게이트에는 누구한테 패킷을 전달해줘야 될지를 알아요. 이 테이블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여기다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외부에서는 이 서버에 접속을 못합니다. 반면에 이 서버는 나트 게이트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나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용 영역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장애가 발생하면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을 사용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 나트 게이트웨이도 고가용성을 위해서 두 개를 줍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브넷을 구성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EKS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컨트롤 플레인, 아마존 EKS의 그 기초 세션을 아마 들으셨다면 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VPC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VPC 안에서 여러 가용 영역의 고가용성을 위해서 API 서버가 분산되어 배치가 됩니다. 2대 이상의 API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이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이 API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면 클러스터가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파드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새로운 파드를 실행한다거나 아니면은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서버이기 때문에 보통 최소 2대 이상 유지를 합니다. 가용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SCD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그래서 이 저장소 같은 경우에도 고가용성을 위해서 가용 영역에 분산 배치되고 이 SCD는 레프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대 이상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안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컨트롤 플레인은 아마존 EKS에서 관리를 해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이 안을 보실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런 어려운 관리를 AWS가 대신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플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플레인의 이 VPC를 보면은 AWS 매니지드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 VP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속하실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콘솔에서. 그리고 지금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VPC, 이 VPC에는 EC2 인스턴스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이 AWS 매니지드 VPC랑 커스텀 VPC는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AWS가 관리하는 네트워크고 여기는 이제 고객분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예요. 물론 같은 AWS 인프라 안에 있지만 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PI 서버에서 어떻게 그 워커 노드에 있는 큐블렛이랑 통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ENI입니다. 이제 크로스 어카운트 ENI라고 하는데 이 EKS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ENI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그래서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큐블렛한테 뭔가 요청을 보낼 때 인터넷망을 타지 않고
내부에서 큐블렛 ENI를 통해서 프라이빗하게 통신을 합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 옵션이 있습니다.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리잖아요.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릴 때 이 API 서버로 통신이 가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노트북에서도 접근이 되고, 그리고 뭐 서버에다가도 그 큐브 컨트롤 설정을 하시면은 접근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인터넷망을 타기 때문이에요. 인터넷망을 타고 이 요청이 전달됩니다. 여기 CLI지만 내부적으로는 RESTful API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PI에다 인증 정보를 넣고 인증이 허용되면은 인터넷망을 타고 이 API 서버에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블릭 설정입니다. 이게 디폴트 설정이라서 아마 클러스터 만드실 때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터넷으로 API 서버에 접근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만약에 로컬에 있는 큐브에 컴피그 파일이 탈취되고 요 보안 그룹이 열려 있다면 어디서든 클러스터에 접근해서 이 파드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에 좀 위험한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디폴트예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거는 뭐냐면, 이 퍼블릭 설정일 경우에는 이 워커 노드에 있는 큐블렛, 여기 있는 이 큐블렛에서도 API 서버에 요청을 하거나 정보를 보낼 때가 있겠죠. 근데 이때는 얘를 쓰지 않습니다. 이 ENI는 API 서버만 쓰고요. 기본적으로 퍼블릭 모드일 때는. 큐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큐블렛의 통신도 인터넷망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 트래픽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옵셔널로 제공해드리는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클러스터 설정 변경 가시면은 이 설정들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선택하시고 적용만 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그때 이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같이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전에 API 서버는 이 ENI를 통해서 큐블렛에 접근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쓰면 이 큐블렛도 ENI를 통해서 이제 상호 프라이빗하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존에 이제 접속했던 엔드포인트 주소가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VPC 내부에서 이 도메인에 접근할 때는 프라이빗한 서버 API 서버의 IP를 리졸브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 인터넷망에서 같은 도메인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퍼블릭 IP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AWS에서 DNS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라우트 53이잖아요. 그 라우트 53의 호스티드 존을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호스티드 존은 퍼블릭한 호스티드 존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선택적으로 프라이빗한 호스티드 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이 도메인은 내부에서만 쓰는 겁니다. AWS 인프라 내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AWS 인프라 내에 있는 요 EC2 인스턴스가 요청을 할 때는, DNS 요청을 할 때는 라우트 53의 DNS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프라이빗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우선시해 갖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한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는 프라이빗이에요. 이때는 큐브 컨트롤 명령, 이제 관리자가 큐브 컨트롤 명령을 하는 것도 인터넷에서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아예 차단이 되고요. 이때는 VPC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서 이 큐브 컨트롤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이제 베스천 서버 같은 걸 하나 두시고 여기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셔야겠죠.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보안성은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인터넷이랑은 차단됐기 때문에 그 나트 게이트웨이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 인터넷은 나트 게이트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으로 나갈 수 없어서 여기 보이시는 S3라든지 뭐 다이나모DB 그리고 ECR 이런 AWS 서비스들은 리전 종속된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AWS 인프라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 받는다. ECR에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모드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받을 수 없게 되겠죠. 접속이 불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이때는 VPC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이 리저널한 이런 서비스들도 안전하게 AWS의 프라이빗 망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EKS는 VPC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운영하는 파드는 외부에서 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서비스나 인그레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서비스나 인그레스가 뭐고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커는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 컨테이너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도커를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도커 제로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커 제로라는 인터페이스가 생기는데 이 도커 제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EC2 인스턴스 호스트의 ETH 제로,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할당되는 그 ENI입니다. 그 외부 트래픽이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에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트래픽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엔진을 설치하게 되면은 먼저 브릿지 네트워크가 생성이 돼요. 이제 기본값입니다. 브릿지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를 위한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을 만드는데 이 네트워크는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IP겠죠. 이 서버만 알고 있는 IP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이 서버만 알고 있는 IP에 접근을 하려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릿지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트래픽이 브릿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에 있는 호스트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릿지는 가상의 네트워크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IP 대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접근 못한다. 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브릿지 네트워크의 가상 네트워크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마다 IP를 하나씩 받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파드 네트워킹이랑 연관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기존의 그 컨테이너 네트워크랑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 특이한 게 있죠. 이제 퍼즈라는 컨테이너가 하나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가는 건 동일해요. 근데 컨테이너 1번과 컨테이너 2번이 있는데 컨테이너 2가 실행될 때 이 컨테이너 1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커 명령하실 때 보면은 대시 넷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만약 컨테이너 2번을 띄울 때 여기에 컨테이너 1번을 딱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원래 실행 중이던 이 컨테이너 1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소유하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퍼즈라는 컨테이너의 역할은 뭐냐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 퍼즈가 가지고 생성이 된 다음에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실행되는 컨테이너들의 공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EKS 클러스터 아니면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서 어디서든 실행을 해보시면 워커노드에 이 퍼즈라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파드마다 퍼즈 컨테이너가 하나씩 생겨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파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한 이 컨테이너들은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포트는 겹치면 안 되겠죠. 같은 IP니까.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을 보면은 이 두 대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서버 1번 서버에서는 이제 10.0.0.10번대의 IP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B 서버에서는 10.0.0.11번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드들은 이제 가상의 IP를 할당받겠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럼 이제 컨테이너 1번과 컨테이너 2번은 서로 통신이 될까요? 잘 되겠죠. 왜냐면 같은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반면에 컨테이너 1번이랑 이 다른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 4번, 여기는 통신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간에는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 영역이고 어떤 조치가 없다면 저희가 네트워크적인 어떤 설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칼리코라든지 뭐 위브넷, 실리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CNI라는 건데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해주는 역할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줘요. 그럼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트래픽이 나갈 때 아우터 IP와 이너 IP, 이 패킷에 추가되는 정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게 아니고 이 A라는 파드가 D랑 통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밖으로 나갈 때 이 IP를 여기에 있는 ENI, 서버의 ENI를 거쳐야 돼 라는 게 이 아우터 IP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들어갈 때는 데스티네이션에 이 ENI를 먼저 찾아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안에 있는 실제 목적지 IP는 이 172.16.11.11이야 라는 거를 이 패킷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네트워크 패킷이 복잡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 네트워크 플러그인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칼리코 실리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EKS에서는 VPC CNI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앞에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VPC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장점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VPC CNI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EKS에서 VPC CNI 네트워킹은 뭐가 다를까요? 아까랑 동일하게 두 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호스트의 ENI에 해당되는 이 ENI에 할당되는 IP는 10.0.0.10이에요. VPC IP죠. 그리고 컨테이너에 할당되는 IP도 보시면 IP 대역이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이게 이제 그 EC2 인스턴스 가보시면은 한글로는 보조 IP 그리고 영어로는 세컨더리 IP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IP가 부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VPC에서 할당받은 IP를 파드에다가 다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파드는 같은 VPC IP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A랑, 그러니까 컨테이너 1이랑 컨테이너 2가 통신은 당연히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서버 내 통신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컨테이너 1과 컨테이너 4, 서로 다른 서버이라고 하더라도 오버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VPC 네트워킹을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킷 헤더 구조가 간단해지죠. 밖으로 나가는 뭐 아우터, 이너 이런 것들이 추가될 필요 없이 그냥 데스티네이션을 지정을 해주면 VPC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VPC CNI의 장점이에요. 그럼 이 파드는 어떻게 이 VPC IP를 할당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VPC CNI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VPC CNI에는 이 LPAM, 그러니까 Local IP Address Management라는 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VPC에서 미리 IP들을 가지고 와서 웜 IP 풀을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 보면은 파드를 뭐 여러 개 안 띄우더라도 IP를 이미 여러 개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확보를 해놨다가 파드가 실행될 때 그 IP를 부착해 줍니다. 그래서 각 서버에는 이 VPC CNI가 하나씩 다 실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큐브 컨트롤 get 명령을 내려보시면 get 파드 거기에 이제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해보시면 AWS 노드라는 파드가 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VPC CNI입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파드 그리고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외부랑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VPC 네트워크 안에서만 지금 통신하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다이렉트로 IP를 지정해서 파드랑 파드 안에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할 때도 IP를 딱 지정해서 통신하는 방식을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파드와 파드가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을까?
다 이제 IP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EKS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파드나 컨테이너들은 언제든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IP가 바뀌죠. 그럼 IP로 통신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일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파드 간 통신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클러스터 IP입니다. 서비스라는 걸 사용하고 그 모드, 세 개의 모드 중에 클러스터 IP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그 파드를 만약에 세 개의 파드를 띄웠다. FE라는 파드 그 하나의 서비스로 세 개의 파드를 실행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 IP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를 생성했을 때 그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 IP가 나와서 이 뒷단에 있는 파드들한테 트래픽을 보낼 수 있게 마치 로드 밸런서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흘러 들어가면 이 서비스의 대표 IP가 뒤에 있는 파드들한테 트래픽을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할 때는 이 클러스터 IP 모드는 외부 사용자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노드에 그러니까 특정 노드가 아니라 그 워커 노드로 등록되어 있는 이 노드들의 포트를 오픈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노드의 포트를 오픈해서 그 해당 포트로 외부 트래픽이 접근 가능하게 그렇게 설정하는 게 노드 포트예요. 이 경우에는 외부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워커 노드들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에 보이는 것처럼 외부 사용자는 노드 포트나 로드 밸런서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통해서 트래픽이 이쪽으로 유입이 됐고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뒷단에 있는 파드들한테 트래픽을 분배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트래픽을 받은 특정 파드는 여기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 백엔드로 API를 보내는 구성이 되어 있겠죠. 보통. 그러면 그때는 인터넷으로 통할 필요 없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테니까 프라이빗하게 이 백엔드 서비스로 API를 요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 IP입니다. 이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서비스 유형 중에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 사용자는 이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파드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 클러스터 IP는 파드 간 통신에 사용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킹 그 플로우를 보면요.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요 항목이 바로 그 다른 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하는 파드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있는 파드들은 우리가 지금 뭐 디플로이먼트를 예를 들어서 엔진엑스를 실행시켰다. 그리고 엔진엑스의 파드 수를 4개로 구성한 거죠. 그러면 2대의 서버에 이 파드가 4개로 분산 배치될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다른 서비스, 이거는 이제 다른 팀의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른 팀의 앱에서 이 엔진엑스로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트래픽이 흘러 들어가면 이 클러스터, 그 뒤에 있는 파드들을 대표하는 서비스의 IP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뒷단에 여기 파드들의 IP 그 리스트가 엔드포인트로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뒷단에 있는 파드로 트래픽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서비스는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파드들한테 트래픽을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거는 바로 이제 IP 테이블즈 룰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부에 있는 파드가 특정 서버, 워커 노드에 만약에 트래픽이 전달이 됐어요. 그럼 이 안에는 IP 테이블즈 룰에 의해서 이 대표하는 IP로 트래픽이 수신됐을 때 이 IP 룰을 타고 목적지 파드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IP 테이블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데모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미리 띄워놨는데 만료됐군요. 잠시만요. 네, 내용이 좀 쉽지는 않죠. 이게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킹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이 IP 테이블즈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화면 좀 키울게요. 네, 좀 늦네요. 네. 보시면은 이 IP 테이블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트래픽을 외부에서 서버가 트래픽을 받을 때 이제 리눅스의 커널 레벨에서 이 패킷을 필터링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나트에서 다른 IP로 바꿀 거냐 이런 설정들을 하는 게 IP 테이블즈예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인입되는 그 패킷이 제일 먼저 인입되는 지점이 이 프리라우팅 지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윗단에 큐브 서비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서버에 트래픽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IP 테이블즈 룰을 탑니다. 왜냐면 IP 테이블즈 룰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봤더니 어디서 접근을 하든 여기는 한번 검사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그 예제를 실행시켜 놨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가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한번 이 UI라는 그 오전에 실스페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UI라는 그 서비스에 대한 클러스터 I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UI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실행되어 있죠. 클러스터 IP 모드로. 그럼 여기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로.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서비스로 들어왔더니 여기에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데스티네이션에 내가 만약에 요청한 IP가 UI IP였다. 그럼 172.20.46.193 이게 이제 서비스의 IP입니다. 이 IP를 찾아서 여기에 매핑이 된 거예요. 매칭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안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가 보입니다. 보시면 UI가 지금 파드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왔는데 만약에 세 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개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 경우에는 여기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끝까지 타고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dnot라고 해갖고 목적지 IP를 바꾸는 거예요. 호스트에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서비스의 대표 IP를 찾고 그 안에 뒤에 있는 그 파드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10.42.188.227. 그 다음에 227, 그 다음에 8080 포트 맞는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파드 하나가 떠 있는데 이 파드의 IP는 188.227 동일하죠. 네. 외부에 트래픽이 들어오면 이 룰을 보고 목적지까지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추가로 하나 더 볼까요? UI에서 여기서 리플리카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리플리카 지금 하나인데 3개. 이렇게 하면 파드가 3개 뜨겠죠? 이렇게 3개가 떴습니다. UI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UI 정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서비스 UI에 대한 서비스 정보예요. 여기 보면은 IP가 172.20.46.193이죠. 요거는 여러 개의 파드가 실행됐을 때 그 파드의 대표 IP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IP로 트래픽이 들어오면 뒷단에 있는 엔드포인트를 보내라. 이게 이제 파드의 IP 주소죠. 그게 다시 IP 테이블 주로를 보면 아까 하나였는데 이제 3개가 됐죠. 그래서 3개의 정보를 봤더니 아까는 안 보였던 probability라는 값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있는 이 항목이 선택될 확률이에요. 3개가 있으니까 0.3의 확률로 이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남은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0.5의 확률로 둘 중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룰을 타고 마지막에 그 컨테이너까지 가는 거죠. 트래픽이. 신기하죠? 이게 마치 앞에 로드 밸런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설정을 하는 거를 IP 테이블줄로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IP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아시겠죠? 보시면 다른 외부에 있는 파드가 트래픽을 요청해서 이 서버 안으로 트래픽을 보내면 먼저 이 데스티네이션이 요 16.1.11이니까 IP 테이블즈 룰이 요걸 찾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찾았더니 아까 그 probability 그 설정 값에 의해서 확률상 이 4개 파드 중 어떤 파드가 선택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파드한테 트래픽이 가는 거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다 이어집니다. 뒤에서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클러스터 IP 모드로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파드가 요청을 받으면 이 서버에서 이 대상 파드로 트래픽 요청을 받으면 IP 테이블에 의해서 그 특정 파드를 찾아가게 돼요. 이제 노드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드 포트도 동일합니다, 방식이. 어떻게 동일하냐면 얘는 이제 그 워커 노드에 대한 이 서버의 포트를 오픈하는 건데 이 포트는 30,000에서 32,767 요 사이의 범위의 포트를 랜덤으로 할당받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딱 특정 포트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요 범위 안에서. 그때 외부 사용자는 뭐 시큐리티 그룹이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노드의 이 포트에 접근이 되겠죠. 그러면 트래픽이 전달이 되면 내부에서는 아까 봤던 그 IP 테이블즈 룰을 타고 결국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파드한테 트래픽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또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랑 다른 점은 노드 포트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파드가 이 노드의 IP를 통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이 노드에서 받은 이 IP 대역에서 마찬가지로 IP 테이블즈 룰을 타고 서비스를 찾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찾았으면 그 뒷단에 있는 파드를 랜덤으로 이 랜덤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산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내부 통신뿐만 아니라 외부 통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특정 노드 하나 이때 단점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드에 대한 그 IP와 포트를 클라이언트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서버가 한 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10대를 운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드는 어디에 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 파드가 없는 요 노드에 트래픽이 가더라도 이 파드로 트래픽이 전달이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IP 테이블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P 테이블즈 룰은 다 동일하게 작성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워커 노드 안에 큐브 프록시라는 게 있죠. 이 큐브 프록시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앞에 이제 서비스 정보가 딱 수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노티를 다 받아요. 마치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처럼 여기에 변경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큐브 컨트롤이 이 내용을 다 수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큐브 컨트롤이 하는 역할은 각각의 서버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서버의 IP 테이블즈를 여기 서비스 설정에 맞게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노드로 트래픽을 보내든 심지어는 파드가 없어도 있는 파드로 트래픽이 보내집니다. 신기하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노드 포트는 단점이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가 모든 노드의 IP를 다 알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서버 한 대만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노드 포트가 제일 심플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운영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로드 밸런서 타입을 사용을 하십니다. 외부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드 밸런서가 보이시죠? 네,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두고 뒤에 있는 워커 노드들은 이 로드 밸런서의 타겟 그룹으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트래픽이 들어오면 로드 밸런서가 부하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노드에 그 트래픽이 흘러갔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IP 테이블 룰을 타고 파드가 이쪽에 있으면 일로 보내주고 만약에 본인 거에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 잘 따라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로드 밸런서를, 그러니까 EKS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로드 밸런서 타입을 만들면 로드 밸런서 유형이 그 인터넷 페이싱이 있고
인터넷 접근이 되는 게 있고, 프라이빗한 통신, 로컬만 가능한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비스에서 이 타입만 지정했는데 어떻게 이 로드 밸런서가 딱 거기에 맞는 서브넷을 선택해서 프로비저닝을 할까? 인터널은 그 프라이빗에 만든, 퍼블릭 서브넷에 만든. 그 비밀이 이 서브넷에 할당된 태그를 보고 그 로드 밸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브넷 정보에 보면은 이 롤은 ELB라는 게 1로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EKS 클러스터 이름이 명시된 요 shared라는 이런 게 태그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이게 자동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 이제 EKS 클러스터 만들 때 이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널 ELB도 요게 이제 태그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서비스가 인터넷 페이싱이냐 아니면은 그 로컬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서브넷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저희 서비스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프로비저닝 할 때 저희는 여기 스택에다가 타입을 로드 밸런서라고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의 그 유형은 기본적으로 클래식 로드 밸런서랑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이 두 가지인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희가 보면은 로드 밸런서 유형이 클래식은 요즘 많이 안 쓰시니까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L4 레이어예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L7입니다.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L4 같은 경우에는 IP랑 포트까지밖에 못 보죠. 근데 L7은 호스트 패스라든지 뭐 호스트 네임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죠. 레이어 7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서비스의 유형,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전부 다 레이어 4로 충분합니다. 이 호스트 패스나 이런 걸 쓰는 게 없어요. 다 IP랑 포트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뭔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AWS에서는 이 EKS를 쓸 때 NLB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클래식 로드 밸런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넣죠. 이 어노테이션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같은 이런 로드 밸런서 설정은 AWS에 종속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이 만약에 이 쿠버네티스의 매니페스트 스펙에 다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AWS에서 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럼 그걸 이제 반영해 주려면 쿠버네티스 스펙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버전 업데이트가 굉장히 더디겠죠. 그리고 수정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설정들, 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설정들을 넣는 게 아니라 참고 정보로, 참고 삼아서 어노테이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정보들은 여기에 관심 있는 컴포넌트만 이걸 참고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기능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게 유연해지겠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에 이런 설정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EKS 클러스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컨트롤 매니저. 이거는 쿠버네티스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시스턴트 볼륨, 이런 볼륨을 사용할 때도 뭐 어떤 경우에는 EBS 스토리지 그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EFS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쿠버네티스는 인터페이스만 제공을 해주고 구현체는 제공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안에 이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아마존 EKS는 이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를 AWS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플레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에 있는 서비스 컨트롤러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가 로드 밸런서 그 서비스의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만들면 요 컴포넌트에 의해서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으셨었나요? 이게 서비스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바꿨을 뿐만 아닌데
바꾼 것만 했는데 왜 AWS에서 생겼을까? 이게 이제 내부에 이런 것들이 구현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트래픽 분배할 때 타겟 그룹에 이 워커 노드들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외부 트래픽이 들어오면 이렇게 타겟 그룹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로 노드 포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노드 포트에 포트가 있을 거고, 이 포트로 트래픽이 흘러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서비스의 그 엔드포인트, 클러스터 IP로 만들어져 있는 그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이 흘러 들어가면서 얘는 이제 내부적인 IP 테이블즈 룰에 의해서 파드까지 트래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또 기능이 있어요. 아까 전에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이 부분은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현해야 되는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 저희 이제 AWS만 있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IP 모드를 만약에 나는 쓰고 싶다. 인스턴스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여기 NLB의 타겟 타입을 인스턴스 또는 IP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걸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제공하는 게 이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애드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설치한 애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애드온, 그리고 저희 콘솔에 들어가면 한글 모드는 부가 기능이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속하는 항목이, 그러니까 리소스가 이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기능을 그러니까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부터는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를 쓰는 게 아니고 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이 로드 밸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컨트롤러가 관여를 하게 돼요. 실습 때도 해볼 겁니다. 네. 만약에 IP 모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타겟 그룹이 워커 노드로 등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타겟 그룹이 파드 IP를 바로 등록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그 VPC CNI가 각 파드에 IP를 할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드도 VPC IP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로드 밸런서는 타겟을 IP로 지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처럼 복잡하게 인스턴스로 갔다가 IP 테이블즈 룰을 탔다가 파드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 로드 밸런서에서 바로 파드로 합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죠. 만약에 여기에 파드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여기에 갔다가 IP 테이블즈를 보고 일로 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존재하는 파드로 다이렉트로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더 이제 네트워크도 간소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IP 모드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드 IP로 다이렉트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인그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그레스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4 레이어의 IP와 포트를 보고 외부의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파드 간 통신에도 우리는 IP를 사용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인그레스라는 거는 뭐냐면, 인그레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L7의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L7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패스 기반의 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의 장점은 만약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로드 밸런서에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해서 이쪽 패스로 탔을 때는 1번 서비스, 뭐 세일즈로 갔을 때는 2번 서비스, 마케팅으로 갔을 때는 3번 서비스, 이렇게 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굉장히 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L7의 라우팅 설정,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는 서비스에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컨테이너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하나 만들어져요. 물론 인그레스 유형이 로드 밸런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엔진엑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WS의 아마존 EKS의 기본 인그레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뒷단에 있는 인스턴스에 트래픽을 보내주겠죠. 그 뒤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노드 포트로 트래픽을 받아서 IP 테이블즈 룰을 타고 뒷단에 있는 파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설정으로 IP 모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룰을 타거나 노드 포트를 통하지 않고도 다이렉트 파드로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보면은 이렇게 패스 기반으로 들어왔을 때 이 파란색 이 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때도 인스턴스로 사용했을 때는 만약에 두 개의 노드 포트를 사용했을 때 각각의 노드에 다 열려요, 포트는. 왜냐하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를 다 열어놓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든 IP 테이블즈 룰을 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IP 모드를 했을 때는 파드로 다이렉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타겟 그룹을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눠서 그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만약에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제작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얘는 앱 1이고 얘는 앱 2를 만들어요. 근데 이 둘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그 야물 파일들을 다 공유해서 하기에는 너무 협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야물 파일들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인그레스는 어떤가요?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우리 회사는 로드 밸런서 하나만 놓고 A팀이든 B팀이든 C팀이든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패스 라우팅을 할 수 있게끔 그 서비스를 보통 하시겠죠. 도메인을 다 나누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그레스 파일을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그레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패스 기반 정책을 A팀, B팀, C팀이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인그레스 파일을 공유해서 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인그레스 설정을 여러 개를 나눕니다. 그냥 파일을 여러 개 나눈 다음에 이 안에 그룹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네임을 같은 걸 써주면 하나의 로드 밸런서를 공유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룹 네임이라고 있죠. 네, 그룹 네임을 여기 여러 인그레스 파일에 동일하게 그룹 네임을 설정해 주시면 같은 로드 밸런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설정입니다. 예, 그룹 네임을 만약에 에코 서버인데 여기 이제 그룹 네임을 웹 서비스라고 했으면 다른 팀에서 만드는 인그레스 파일에는 이 패스가 좀 다르겠죠. 어디는 뭐 A팀은 여기에서 뭐 컨텐츠라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B팀은 뭐 페이먼트라는 걸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인그레스 파일을 만들 때 그룹 네임만 맞춰주면 이게 같은 로드 밸런서에 같은 인그레스로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습에서 해보실 거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저희 L4를 쓰든 L7을 쓰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실 때는 인스턴스 모드랑 IP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모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드 포트를 통해서 트래픽이 흘러가고 IP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다이렉트로 파드로 간다.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시간가량 숨 막히게 달려왔는데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저희가 이제 뒤에 남은 내용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2시 30분이니까요. 40분까지 쉬시고요. 그 다음에 2시 40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